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천천히 들으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색을 입어야 하느냐는 말을 들으면 곧장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양의 이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쉽게 미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우주의 흐름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라면 색이라는 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동지는 언제일까요? 바로 12월 21일입니다. 이날은 한 해 중 가장 음기가 깊고 동시에 양기가 막 태어나는 시점입니다. 달력에 단순히 날짜 하나 찍혀 있는 날로 보면 아무 의미 없지만 이날을 전환점으로 보면 그 순간은 하늘과 땅이 교체하는 찰나입니다. 이전의 기운이 물러가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평소보다 더 큰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을 보며 가장 많이 느낀 건 병 자체보다 기운을 잘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해 내내 일이 안 풀리고 몸도 마음도 흐트러졌던 분들. 대부분은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잘못 썼고 잘못된 물건을 쓰고 맞지 않는 색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감각이 아닙니다. 색은 곧 빛이고 빛은 곧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오행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 속에 오행이 깃들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토, 즉 땅의 기운을 품고 있고 빨간색은 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겨울이 절정을 이루고 양기가 막 싹트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동짓날은 이 에너지를 맞이하는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운이 막힌 경우, 즉 양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눌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무슨 색이 예쁘냐? 요즘 유행이 뭐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 에너지를 내 몸과 마음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란색을 입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빨간색을 입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완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운을 보충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기운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넣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란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은 가운데를 잡아주는 토의 기운, 즉 비위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에너지가 꼭 필요할까요? 한 해 동안 계속되는 사건 사고에 눌려 숨을 쉬기도 벅찼던 분들, 마음이 늘 뒤숭숭하고 가정의 중심을 잡지 못했던 분들, 몸이 계속 허약해서 아무리 보양을 해도 흡수가 잘 안 되었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동짓날 노란색을 입는다는 건 단순한 멋이 아니라 내 기운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위치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란색이란 눈이 부시게 선명하거나 원색 계열의 강한 색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흑빛 안정감을 주는 자연색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색이 너무 튀면 기운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땅이 단단해야 모든 생명이 자라납니다. 흙이 흔들리면 어떤 씨앗도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동짓날 내 기운의 뿌리를 다잡는 일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어떤 띠를 가진 분들이 이날 반드시 흙의 기운을 빌려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제가 곧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원칙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사주에 불이 지나치게 강해 흙이 눌린 분이라면 바로 이 동짓날에 노란색을 입는 것이 하늘의 흐름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제가 한의사로서 진료해온 수십 년 동안 해마다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컨디션이 무너지는 분들을 봐왔습니다. 특히 호랑이띠, 말띠, 원숭이띠 분들이 해가 바뀌기 직전에 몸이 망가지거나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1년 내내 너무 바쁘게 너무 뜨겁게 달려오면서 불의 기운만 쓰고 땅의 기운은 다 소진돼 버린 겁니다. 이런 분들이 동짓날에도 여전히 불기운을 쓰는 강한 색을 입고 흥분된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음 해 봄이 채 오기도 전에 각종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 시기에 항상 강조합니다. 동짓날만큼은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움직임을 줄이세요. 들뜬 감정도 조금 내려놓고 그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피부가 건조한지, 가슴이 답답한지, 혹은 명치 아래가 늘 차갑게 느껴지는지, 노란색은 이럴 때 그 중심을 붙잡아주는 기운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쯤에서 빨간색 이야기를 잠깐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색 하면 덥석 반가워하시죠. 붉은색은 기분을 띄우고 돈을 끌어온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빨간색은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이 아닙니다. 이 색은 불이고 불은 발동이며 추진이고 충돌입니다. 기운이 원래부터 충분한 분이 여기에 불을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탈이 납니다. 원래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상태인데 불필요한 자극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보완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불의 기운이 너무 약해서 단 한 줄기 불꽃도 피우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분명합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망설이다 놓칩니다. 몸이 늘 차고 손발이 시리며 눈빛에 초점이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동짓날에도 차갑고 어두운 색만 계속 입고 있다면 그 해의 양기는 결국 올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동짓날은 1년 중 유일하게 불을 붙여도 음을 해치지 않는 점화의 날입니다. 단 정말 그 불이 필요한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불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다고 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밀고 나갈 추진력, 실행력, 결단력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5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하나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늘 마지막 한 걸음에서 벽에 부딪혔다면 분명 무언가 흐름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분명 능력은 있는데도 이상하게 주변에서 늘 무시당하거나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던 분들,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하루하루 피곤하고 기운이 없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빨간색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동짓날에 옷을 제대로 입기만 하면 그 다음은 다 잘 풀리는 건가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닙니다. 단 하루만 잘 입는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동짓날은 단지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향해 첫 번째 버튼을 누르는 날일 뿐이죠. 그 버튼을 제대로 눌러야 뒤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이 연결됩니다. 잘못 누르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것을 연결해도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그냥 재미로 영상 보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책임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노란색이 필요한 6띠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어떤 띠는 입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입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빨간색으로 불을 붙여야 하는 5가지 유형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지 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문을 열고 들어간 후에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짓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짓날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날은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흐름이 미묘하게 전환되는 문턱입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과 진료에서 봐왔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 버린 탓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이 바로 색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 치장이 아닙니다. 색 뒤에 숨겨진 오행의 기운과 연결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동짓날에 노란색을 입어야 할 6띠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신의 띠만 보지 마시고 올해 내 상태를 꼭 함께 돌아보세요. 띠는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의 기운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소띠입니다. 소띠는 본래 토의 기운을 가진 띠로 노란색과 잘 맞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토가 쉽게 약해지는 띠입니다. 왜일까요? 소띠분들은 늘 묵묵히 감당하고 참고 짊어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뛰어가라면 느리지만 짐을 지라고 하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짊어지면 결국 땅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중년이 넘어서며 몸에 이상이 하나둘 나타나고 돈은 버는데도 손에 남지 않고 가정에도 자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동짓날에 노란색을 입는 것이 복을 부른다가 아니라 기본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뿌리가 단단해져야 그 위에 복도 자라고 재물도 따라옵니다. 색은 너무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톤이 좋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다시 뿌리를 심겠다는 그 조용한 결심을 하늘에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외적으로는 기세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속에 물기를 품고 있어서 기운이 자주 흔들립니다. 겉은 당당해 보여도 속은 불안하고 잠도 깊게 못 자고 생각이 많고 몸은 자꾸 허해집니다. 특히 동지는 물의 기운이 강한 날인데 이때 어두운 색이나 찬 기운을 입으면 숙이 스루이키가 몸속에 머물러서 봄이 오면 피부 관절 소화기관,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용띠에게 노란색은 균형을 회복하는 중심점입니다. 꼭 전신을 노랗게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체 중심, 가슴이나 배 근처에 노란색을 가볍게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마음이 여리고 기운이 쉽게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성이 고운 것은 장점이지만 기운이 흩어지면 아무리 좋은 복이 와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양띠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금방 지나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은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동짓날 노란색을 입는 건 그 흩어진 기운을 모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날 이후부터 양띠분들은 조금씩 내면의 안정감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에서도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네 번째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책임감이 강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책임을 지다 보면 몸도 마음도 다 지치게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피하는 일까지 다 떠안고 버티다 보면 흙은 눌리고 불은 솟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띠분들은 자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걸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이 고된 게 아니라 너무 혼자 감당하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동짓날 노란색을 입는다는 건 더 이상 나 혼자 모든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고 본래 있어야 할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보통 원숭이띠 하면 재빠르고 똑똑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띠의 가장 큰 약점은 뿌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생각은 많고 행동도 빠르지만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 보니 환경이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동짓날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날의 너무 강렬한 색이나 화려한 스타일로 기운을 흩뜨리면 오히려 봄이 되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띠에게 노란색은 멈추는 신호입니다. 속도를 늦추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움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재능이 제대로 쓰입니다. 여섯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보기엔 순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사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띠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잘 따라가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는 외부의 기운보다 내 안의 땅을 얼마나 단단히 다져놨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짓날에 노란색을 입는 건 이제는 나 자신을 다시 다잡아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내면에 전하는 행위입니다. 흙이 단단해야 외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흐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섯 띠는 동짓날에 노란색을 입는 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나의 상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많이 입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정확히 입는 것. 그게 진짜 기운을 여는 색깔입니다. 이제부터는 붉은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꼭 말씀드릴 말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축하의 색이 아닙니다. 빨간색은 시동의 색입니다. 이미 잘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또 가속을 더하면 탈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 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겐 이 한 번의 시동이 생명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노란색은 중심을 잡아주는 색이고 빨간색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색입니다. 하나는 뿌리이고 하나는 발돋움입니다. 그런데 이 동짓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내년 한 해의 방향입니다. 어떤 기운으로 출발할 것인지, 어떤 상태로 1년의 흐름을 맞을 것인지, 바로 그 결정의 순간이 바로 이 하루입니다. 앞에서 노란색과 빨간색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신중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동짓날에 노란색도 빨간색도 피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는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반드시 따로 강조해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개 남들이 좋다 하면, 따라서 입고 좋다 하면 따라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남들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기운이 점점 더 어긋나고
해가 갈수록 삶이 더 복잡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큰 수술을 받고 아직 회복 중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몸속 기혈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동짓날 같은 강한 에너지 전환의 날에 바깥에서 자극을 주는 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을 입으면 기운이 안으로 뭉치고 빨간색은 기운이 밖으로 퍼지게 만드는데 이 둘 다 지금의 회복 흐름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색은 쌀빛처럼 부드러운 미색이나 연한 커피색 계열입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색을 통해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자주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예민하거나 한두 번 욱한 경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늘 화가 쌓여 있고 작은 자극에도 바로 터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몸속의 불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인데 여기에 동짓날 붉은색까지 더하면 불 위에 또 불을 얻는 격입니다. 그렇다고 노란색이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란색 역시 특정한 경우에 따라 오히려 내면의 불씨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분들은 반드시 먼저 내려놓는 하루를 선택해야 합니다. 흥분이나 긴장을 피하고 기운을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심각한 갈등이나 송사 인간관계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 기운 자체가 요동치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상태일수록 눈에 띄는 색 에너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색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붉은색은 상대의 반응을 강하게 자극하고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노란색 역시 때에 따라선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떠안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는 움직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동짓날이라는 날은 어떤 이에게는 기회의 문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몸을 낮추고 흘러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색이라는 건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늘의 흐름에 맞춰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동짓날이라는 단 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이후의 흐름까지 함께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그 색을 제대로 입었을 때 그 힘이 실제로 2026년까지 연결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동짓날에는 절대 서둘러 큰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어떤 색을 입었든지 간에 이 날은 방향을 세우는 날이지 결정을 밀어붙이는 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붉은색을 입고 갑자기 의욕이 솟아오르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기운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서둘러 움직이면 결국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방향을 정하는 날은 정적인 날입니다. 겉은 고요해야 속에서 기운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동짓날엔 절대 과도한 보양이나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날은 뭔가를 보충하는 날이 아니라 천천히 기운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노란색을 입은 분이라면 그 색은 안정과 중심을 위한 것이고 빨간색을 입은 분이라면 그건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극적인 보양식을 얹어버리면 내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식사는 가볍고 따뜻한 음식으로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중심으로 드셔야 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반드시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전에 잠들어야만 우리 몸 안에 양기가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저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색을 입었든 그 기운을 유지하려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낮에 아무리 잘 입고 잘 먹었다 해도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그 하루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다루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동짓날 하루만 잘하면 그걸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짓날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날 방향을 바로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아무리 좋은 출발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길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이번 동짓날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의 흐름에 순응해보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그에 맞는 색을 하나 바꿔 입었다면 그건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하늘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너무 미신 아니냐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기운은 안정 위에서 움직입니다.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면 그보다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단단한 뿌리가 없는 열매는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색을 제대로 입었다면 그 다음 30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그 힘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누차 강조했듯 동짓날은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1년의 시작점입니다. 이날 입은 색이 그저 하루 예쁘자고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운으로 출발하겠다고 천지에 알리는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정작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흐름을 잊고 이전처럼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30일입니다. 동짓날이 2026년을 향한 첫 버튼이라면 그 이후 30일은 그 버튼이 연결된 줄을 따라 기운이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설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30일이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양기가 막 움트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막 돋아나는 새싹을 억지로 끌어내면 뿌리가 상하듯이 이 시기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입니다. 동지 이후 7일간은 말을 줄이세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당황하십니다. 어떻게 말을 줄여요? 가족도 있고 일도 하는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7일은 기운이 우리 몸 안에서 자리를 잡는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도 흩어집니다. 특히 동짓날에 빨간색을 입은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을 붙였으면 이제는 그 불이 제자리를 잡도록 지켜봐야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결국 꺼지게 됩니다. 이 시기엔 설명을 줄이고 감정을 줄이고 말보다 숨을 더 깊게 쉬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동지 이후 5일간은 주변을 정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쌓인 종이 필요 없는 연락처 끊어야 할 관계 머릿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후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노란색을 입으신 분들은 중심을 잡기 위해 토의 기운을 받아들인 것이니 땅이 깨끗해야 새로운 물과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내 인생엔 운이 안 올까라고 하시지만 그건 운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공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동지 이후 30일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전혀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갑자기 인생 방향을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중에서 이미 익숙한 것만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던 일입니다. 새로움은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양기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기가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기반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재미없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큰 운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늘 내가 억지로 뭘 하려 들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짓날 6띠는 노란색으로 뿌리를 다졌고 5가지 유형은 붉은색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언뜻 보면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 없이 불이 나면 그것은 폭발일 뿐이고 불 없이 뿌리만 있으면 그건 정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몸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하나의 원칙을 남겨드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향해 올라가고 싶다면 먼저 땅을 향해 내려가야 합니다. 하늘이 내게 주는 타이밍을 보며 내 안의 준비를 맞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며 운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상담을 해보면 정말로 운이 나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흐름에 맞춰 한 번이라도 내 걸음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그건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풍수를 아는 사람은 공간을 보고 운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보고 정말 인생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동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말을 멈추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남은 건 당신이 어떻게 걸어가느냐입니다. 부디 이 한 해 단단히 걸으시고 바르게 걸으시고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요의가 밀려와 가장 깊은 숙면의 순간을 깨트리던 그 순간 말입니다. 휴식을 가장 간절히 원하던 그 시간에 말이죠. 더 괴로운 건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속이 개운하지 않고 마치 아직 덜 본 듯한 찝찝함이 남아 5번을 들락날락했는데도 끝맺음이 없는 기분이 드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역시 우리 사회의 우려스러운 통계 속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전립선과 남성 비뇨기, 건강을 전문으로 20년 넘게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제 사명은 모든 남성분들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을 되살리며 어떤 나이에서도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건강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스스로 돌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자연이 만든 방광 필터라 부르는 놀라운 과일 하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과일은 배뇨를 100% 시원하게 도와주며 남아있는 잔뇨의 압력을 줄이고 불면의 주범인 야간뇨 문제를 단 며칠 만에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공개할 이 과일은 전 세계 비뇨기과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야간요 치료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치고 나면 방광 팽창감이나 배뇨 잔여감,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고통스러운 패턴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방광과 수면을 지켜줄 순도 높은 황금 같은 지혜입니다. 60세 이상의 남성 중 절반 이상이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80%가 어느 정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으며 그보다 어린 연령층에서도 이미 증상이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천천히 우리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몸의 기운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평온함까지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대구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보시는 걸까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눌 때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수면을 다시 8시간 꽉 채워 깊이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7가지 과일 덕분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과 방광이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맞춤형 건강 솔루션입니다. 밤마다 2-3번씩 일어나야 하는 고통, 그 짜증과 피로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잠을 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 우리 몸은 원래라면 근육을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꾸 잠이 끊기면 낮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결국엔 남성으로서의 자존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진짜 원인은 바로 전립선의 만성 염증과 방광 근육의 노화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이로 인해 요도가 눌리면서 소변을 끝까지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방광 속에 소변이 남게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더 예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방광은 한 번도 완전히 비워지지 못하고 전립선도 한 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악순환은 당신의 삶의 질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거나 약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염증을 진정시키고 방광을 이완시키며 전립선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단 말입니다. 자, 이제 소개할 첫 번째 자연의 선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세포의 방패이자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이 물질은 실제로 전립선 세포의 막에 축적되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생물학적인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배뇨시 통증 급박료,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바로 이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여 염증 유전자를 켜는 핵심 스위치를 꺼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부어있는 전립선의 압박을 줄여 요도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토마토는 소화 흡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라이코펜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라이코펜은 열에 약한 동시에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익히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에 자연산 토마토 퓨레나 소스를 살짝 데워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혈류 속에는 밤새도록 염증을 진정시켜줄 라이코펜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게 되고 그 작용 덕분에 전립선은 조용히 진정되며 방광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새벽에 불쑥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생물학적 약재이며 자연이 준비한 분자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광 자체의 용량을 키우고 과도하게 예민해진 근육을 이완시켜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과일,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입니다. 수박은 단순한 수분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힘은 L-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질산화질소로 이어지며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몸속의 평활근, 특히 방광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잦은 소변 신호, 급작스러운 요의 잠결에 느껴지는 불안감은 사실 방광벽 근육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박 속 L-시트룰린은 이 과민 반응을 가라앉혀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조금만 차도 즉시 보내던 경보 신호를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참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의 분홍색 과육만 먹고 그 아래 하얀 부분은 잘라버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L-시트룰린의 대부분은 그 흰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그것을 버리는 건 이 귀한 성분의 90%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수박의 분홍색 과육과 흰 껍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한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혹은 오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밤 시간대에 질산화질소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신의 방광은 더 이상 쉽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방광은 수면 중에도 오랜 시간 소변을 보존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는 상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마지막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앞서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을 먹을 땐 반드시 흰 부분까지 챙겨 드시고 시간대도 고려해 섭취하셔야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 자체를 회복시키고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세 번째 과일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전립선과 비뇨기, 건강을 위한 식물성 약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은 식물에서 추출되는 천연 스테롤 성분으로
우리 몸의 특정 호르몬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조절함으로써 전립선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합니다. DHT는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이 끝까지 비워지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이 호르몬의 전환을 일으키는 특정 효소를 차단하여 DHT의 농도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전립선 조직에 과정식을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요도를 누르는 압박이 줄어들고 소변이 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며 방광이 훨씬 더 완벽하게 비워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는 아보카도를 가끔 생각날 때만 먹거나 하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일시적인 복용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일정한 양을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몸속 수용체에 충분히 포화되어 작용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또는 점심 식사 때 아보카도 반 개 분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혹은 동일한 수준의 식물성 지방이 함유된 건강한 식재료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중 베타시토스테롤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전립선 주변 환경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립선의 안정과 방광의 용량 증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세포 보호와 호르몬 균형, 그리고 몸속 정화 작용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네 번째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전립선 세포를 고도에서 보호해주는 천연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엘라지타닌과 푸니칼라진이라는 두 가지 폴리페놀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 일반적인 와인이나 녹차보다도 3배 이상 강력한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전립선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들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세포를 점검하고 정리해주는 건강관리자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된 석류 주스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공 주스는 고온 살균 과정에서 생리활성 물질이 손상되고 여기에 설탕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석류를 직접 섭취하거나 신선하게 착즙한 석류즙을 오후 시간대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된 항산화 성분은 밤 시간 동안 전립선 세포를 조용히 회복시키고 세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석류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닌 전립선 건강을 위한 세포 관리자이며 매일의 루틴에 넣기 가장 부담 없는 자연의 처방입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우리 몸 전체에 은근히 퍼져 있는 염증을 다스리고 그 결과로 요록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 아니라 혈당 균형을 통해 전신 염증을 조절하는 자연의 완충제와도 같습니다. 그 비밀은 껍질 아래에 숨겨진 두 가지 성분 퀘르세틴과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에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한겸작용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 전립선 주변 조직의 민감도와 부기를 진정시켜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펙틴은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과잉 분비로 인한 염증 반응을 차단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장 건강은 곧 전립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이 불안정하면 골반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전립선으로 이어지면서 배뇨장애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버리는 실수입니다. 퀘르세틴은 대부분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면 그 효과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오전 중 특히 공복이 어느 정도 해소된 늦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먹은 사과는 하루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는 내적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과는 매일의 식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일입니다. 6번째 과일은 호르몬 균형과 간 해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식품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는 단순한 섬유질 과일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건강한 순환과 전립선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붕소라는 미량 무기질이 있습니다. 이 붕소는 체내에서 자유형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에스트로겐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남성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과다할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두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두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독소를 배출하며 간이 부담 없이 호르몬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전립선 주변의 순환과 안전계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두를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물에 불리지 않고 섭취할 경우 배탈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섭취 방법은 자두 말린 것을 하루에 2개 또는 3개 정도 따뜻한 물에 미리 불려서 잠자기 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두는 밤 동안 간의 해독작용을 부드럽게 돕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며 전립선과 방광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두는 단지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흐름을 조율해주는 천연 조절제인 셈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영양 성분들이 몸 안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율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효소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신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브로멜라인은 조직의 붓기를 줄이고 세포 사이의 염증 반응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앞서 섭취한 다양한 한겸, 항산화 호르몬 조절 성분들이 몸속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브로멜라인 덕분에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잘 흡수되며 그 결과 방광점막의 미세한 자극이나 잔존 염증도 부드럽게 진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조림 파인애플은 고온 처리와 당분 첨가로 인해 브로멜라인 효소가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선한 생파인애플이나 착즙한 파인애플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은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이때 파인애플을 적당량 먹으면 밤이 되기 전까지 소화기계는 물론 평활근과 방광 근육의 이완 효과가 서서히 시작되며 다른 과일에서 얻은 주요 성분들이 혈류를 통해 온몸에 고르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파인애플은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자연 식재료들이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며, 그 조각이 맞춰졌을 때 전립선과 방광의 회복은 비로소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과일이 가진 진짜 힘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염증을 잡는 토마토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는, 수박 전립선을 지지해주는, 아보카도 세포를 보호하는, 석류 혈당을 안정시키는, 사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자두, 그리고 흡수를 높이는 파인애플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밤마다 찾아오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잠결에 여러 번 깨는 고통스러운 밤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전립선이 차분해지고 방광이 편안해지며 요도가 열리고 우리 몸 전체가 회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저 김준호 한의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박성호님은 이 과일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지 몇 주 만에 전에는 새벽마다 3번씩 깨고 돌아 누우면 바로 소변 신호가 와서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7시간을 내리자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설마 냉장고 속 과일이 해답일 줄은 몰랐어요.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또 한 분 63세의 익명의 어르신은 하체의 혈류가 좋아지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고 몸 전체의 활력도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고 아내도 매일 그걸 느끼고 있다며 말해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세의 다른 분은 오랫동안 여행을 꺼리셨지만 최근 공항에서 셀카를 보내오시며 이제는 화장실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되돌려준 7가지 과일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45세의 직장인은 밤에 일찍 소변 때문에 깨던 습관이 개선되자 오랜만에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머릿속 안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진짜 몸이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생리학적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자연의 섭리이며 우리의 몸이 원래 갖고 있던 회복 능력을 다시 깨워주는 방식입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닙니다. 자존감, 활력, 인간관계까지 함께 되살아나는 시작입니다. 밤새 단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남성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몸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당당함과 자신감을 뿜어냅니다. 여러분의 주방 속 냉장고 안에는 이미 제약회사의 빈약한 약속을 뛰어넘는 강력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이 조용히 요청하고 있는 이 단순한 변화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과일 중 당신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평온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에서 얻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을 띄워드렸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꼭 클릭해보시고 함께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새로운 식단이나 건강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또는 한의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